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 기름진 땅이 펼쳐진 마을에 연월 부인이라 불리는 과부가 살고 있었나니 남편을 일찍 여인 지 벌써 3년 그녀는 논밭 20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를 거느린 부유한 여인이었느니라. 연월 부인의 본명은 김연월이었다. 18배 동네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올려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과부가 된 지 이제 3년째였다. 27의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정숙한 과부로 살아가며 시댁의 제사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다. 행랑채에는 머슴 넷이 살고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덕배, 철수, 갑돌, 그리고 팔복이었다. 또한 안채에는 점순과 귀분이라는 두 여종이 살며 연월 부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팔복이라 불리는 머슴은 참으로 특이한 놈이었다. 키는 장대같이 크고 어깨는 소만큼 넓었으나 일솜씨는 갓난아이만도 못했으니 말이다. 나이는 25으로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팔복의 본명은 박팔복이었다. 멀리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힘은 세었지만 농사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살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타향으로 떠돌던 중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아이고, 저 팔복이란 놈이 또 무슨 짓을 벌였나? 연월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부채질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6월의 뜨거운 햇살이 마당을 내리쬐는 가운데 팔복은 집단을 나르다가 그만 넘어져서 온 마당에 짚을 흩어놓고 있었다. 어머나, 또 저러고 있네.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던 점순이 혀를 끌끌 찼다. 점순은 22의 예쁜 여종으로 연월 부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저 사람은 정말 답답해요. 힘은 그렇게 센데 왜 일은 그렇게 못할까요?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돌덩이가 나을 뻔했다. 연월 부인은 부채를 접으며 일어났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30이 되지 않은 젊은 과부치고는 너무나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마당에서는 다른 머슴들도 팔복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덕배가 가장 큰 소리로 웃었다. 야, 팔복아. 집단 나르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머슴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덕배는 32살로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머슴이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근육이 잘 발달된 사내였다. 무엇보다 농사일에는 일가견이 있어서 다른 머슴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다. 형님, 팔복이는 원래 저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철수가 말했다. 철수는 28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말이 적었다. 그러게, 덕배 형. 팔복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갑돌도 거들었다. 갑돌은 26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자란 머슴이었다. 하지만 덕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아니, 우리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저놈은 매일 실수투성이야. 그런데도 마님은 왜 저놈만 봐주시는 거지? 실제로 연월 부인은 다른 머슴들보다 팔복을 더 자주 불러다가 이런저런 일을 시켰다. 그때마다 덕배는 속이 뒤틀렸다. 팔복아, 이리 와라. 연월 부인의 호령에 팔복은 짚을 털며 어기적 걸어왔다. 몸집은 산만큼 크지만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철부지였다.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팔복의 목소리는 굵직했지만 어딘지 순박한 구석이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항상 미안한 표정이 떠 있었다. 부르긴 무엇을 불러. 내가 하는 짓을 좀 보거라. 집 나르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으니. 연월 부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미묘한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다. 팔복의 우직한 모습이 어쩐지 자꾸만 눈에 밟혔던 것이다. 마님, 저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실수가. 팔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연월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실수? 실수가 아니라 아예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거지. 차라리 내 힘이나 제대로 써보거라. 저 도락을 들어 올려 보아라. 연월 부인이 마당 한구석에 있는 커다란 도락을 가리켰다. 보통 사람 넷이서도 겨우 들만한 크기였다. 김치를 담그거나 장을 담글 때 쓰는 것으로 집안에서도 가장 무거운 물건 중 하나였다. 다른 머슴들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가운데 팔복은 도락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다. 마님, 정말 들어올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힘자랑이나 해보거라. 팔복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도락을 감싸 안았다. 그러더니 소리를 내며 도락을 번쩍 들어 올렸다. 어머! 점순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다른 머슴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오호! 이놈의 힘은 정말 장사로구나. 연월 부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팔복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팔뚝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도락을 들어 올린 채로 서 있는 팔복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역사와 같았다. 마님, 저는 말입니다. 팔복이 도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밭일은 서툴지 몰라도 밤일은 자신 있습니다. 순간 연월 부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부채질하던 손이 멈췄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점순도 놀란 눈으로 팔복을 바라보았다. 이 망할 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연월 부인이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고 있었다. 아, 밤에 도둑이 들면 잡는 일 말입니다. 제가 힘이 세니까 집을 지키는 일에는 자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팔복은 순진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연월 부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채통을 지켜온 과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마당에서 지켜보던 덕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팔복이 마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못마땅했다. 저리 가라. 어서. 연월 부인은 부채로 팔복을 쫓아냈다. 팔복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머리를 긁으며 마당으로 나갔다. 마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요. 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연월 부인은 부채질을 재빨리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팔복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연월 부인은 식욕이 없었다. 팔복의 밤일은 자신 있다는 말이 계속 생각났다. 비록 다른 뜻으로 한 말이라지만 왜 자꾸 다른 의미로 들릴까? 마님, 드시지 않으시면 몸이 상해요. 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 먹어야지. 연월 부인은 억지로 밥을 떠넘겼다. 하지만 입맛이 돌지 않았다. 한편 행랑채에서는 머슴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팔보가 오늘 대단했다. 그 무거운 도락을 혼자 들어올리다니. 갑돌이 감탄했다. 별거 아니에요. 힘만 센 게 뭐 자랑입니까? 팔복은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도 대단해. 우리 넷이서도 힘들 텐데.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덕배만은 시큰둥했다. 힘만 세면 뭐해?
일은 못하는데. 형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팔복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갑돌이 팔복을 두둔했다. 열심히 하긴 매일 사고만 치면서. 덕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사실 그는 팔복이 마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 질투가 났다. 자신은 3년이나 이 집에서 일했는데 1년밖에 안 된 팔복이 더 주목받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각자 방에 들어간 후에도 연월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연월 부인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팔복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일은 자신 있다는 그 말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정숙한 과부라고. 연월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3년이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 30도 안 된 나이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행복했다. 비록 혼인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부부의 정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따뜻함도 사랑도 모두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연월 부인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한숨을 쉬었다. 27에 아직 젊은 나이였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때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점순의 웃음소리와 함께 팔복의 굵직한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점순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오빠, 오늘 마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글쎄, 내가 또 실수를 해서 그런가 보다. 연월 부인은 귀를 쫑긋 세웠다. 팔복과 점순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점순은 팔복을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같은 처지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오빠는 참 착해요. 다른 머슴들은 저를 무시하는데 오빠만은 늘 잘해주시니까요. 뭔 소리야. 너는 여린 계집애니까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고마워요. 마님도 좋으시지만 가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마님은 좋은 분이야. 나 같은 못난 머슴도 받아주셨잖아. 오빠는 못나지 않아요. 힘도 세고 마음도 착하고. 점순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다. 연월 부인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점순아, 밤이 늦었다. 들어가서 자자. 조금 더 이야기해요. 낮에는 마님 시중 들느라 바빠서 오빠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들키면 안 되지. 마님은 잠드셨을 거예요. 늘 일찍 주무시거든요. 연월 부인은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팔복과 점순이 행랑채 앞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점순이 팔복의 팔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 계집애가 팔복이와 연월 부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질투심인지 호기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오빠, 고향이 그리워요? 가끔 그래. 하지만 이제 여기가 내 고향 같아. 저도요. 어려서 팔려와서 이 집이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점순아, 너는 나중에 좋은데 시집 가야 해. 시집은 왜요? 저는 여기서 오빠와 함께 있으면 돼요. 점순의 말에 팔복이 웃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예쁘니까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오빠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점순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빠. 조용히 해, 들린다. 연월 부인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질투심과 외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다. 점순이 저 계집애가 팔복이와 그런 사이였구나. 연월 부인은 이불 속에서 몸부림쳤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남편과 함께했던 밤들이 떠올랐다.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연월 부인은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왜 이러지? 이건 정숙한 과부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팔복의 넓은 어깨와 굵은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밤일은 자신 있다던 그 말이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해진 마당을 바라보며 연월 부인은 결심했다. 점순이 저 계집을 어떻게든 내보내야겠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두려웠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온 자신이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연월 부인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아직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남편을 잃은 후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박하게 지냈지만 타고난 미모는 감출 수 없었다. 마님, 오늘은 뭔가 다르게 보이세요. 점순이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다. 뭐가 다르다는 거냐? 좀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연월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점순이 자신의 마음을 눈치챈 걸까? 무슨 소리냐? 늘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오늘은 뭔가 달라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여인 같아요.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은 깜짝 놀랐다. 사랑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농담이에요, 마님. 마님은 정숙한 과부시잖아요. 하지만 점순의 눈에는 미묘한 빛이 있었다. 어제 밤부터 마님의 기색이 이상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하루 종일 연월 부인은 팔복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일은 서툴렀지만 힘든 일은 누구보다 잘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큰 돌을 옮기는 일은 팔복의 몫이었다. 특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굵은 팔뚝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땀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월 부인은 자신의 시선을 거두었다. 내가 정말 어쩌자는 거지? 저녁 무렵 연월 부인은 점순에게 말했다. 점순아, 내일부터 팔복의 빨래를 내가 해주어라. 팔복 오빠 빨래요? 그동안은 본인이 했는데 머슴이 빨래까지 하면 언제 일을 하겠느냐. 내가 도와주어라. 점순은 기뻐했다. 팔복과 더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월 부인의 속마음은 달랐다. 점순이 팔복의 빨래를 하게 되면 둘이 더 자주 접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순을 내보낼 핑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점순이가 팔복과 너무 가까워지면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내보낼 수 있어. 연월 부인은 자신의 계획에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다. 그날 밤에도 점순과 팔복의 소리가 들려왔다. 연월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자신도 모르는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만약 자신이 점순의 자리에 있다면, 팔복의 굵은 손이 자신을 어루만진다면 안 돼, 안 돼. 나는 정숙한 과부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거야? 아직 젊은데. 이튿날부터 연월 부인의 기묘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점순을 다른 일로 보내고 팔복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려 했으나 매번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점순아, 시장에 가서 명태 한 마리 사오너라. 아침 일찍 연월 부인이 점순을 불렀다. 예, 마님. 그런데 팔복 오빠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혼자 가기 무서워요.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은 속이 터질 것 같았다. 계획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한 반응이었다. 아니다. 팔복은 여기서 감자를 정리해야 한다. 감자요? 그래, 어제 캔 감자를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연월 부인은 억지 이유를 댔다. 알겠어요. 그럼 혼자 다녀올게요. 점순이 나간 사이 연월 부인은 방금 캔 감자를 바구니에 담아 팔복의 방으로 가져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식으로 팔복과 둘만 있게 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팔복아, 이 감자를 내 방에 널어두어라. 볕이 잘 들어서 말이다. 예, 마님. 그런데 제 방에 널어도 됩니까? 팔복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머슴의 방에 감자를 널어두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볕이 잘 드는 곳이 거기뿐이야. 어서 해라. 예, 마님. 팔복은 순순히 감자를 받아들고 방에 널기 시작했다. 연월 부인은 기회다 싶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감자가 제대로 널어지나 보자. 연월 부인이 팔복 가까이 다가갔다. 팔복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팔뚝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은은한 남자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다. 마님, 이렇게 널면 됩니까? 팔복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연월 부인의 숨이 거칠어졌다. 팔복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마님. 팔복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마님의 얼굴이 평소보다 가까이 있었고 눈빛이 달랐다. 감자가 잘 널어졌구나. 연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팔복의 눈과 마주치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마님께서 오셨네요. 그때 점순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연월 부인은 깜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갔다. 벌써 돌아왔구나. 명태가 떨어져서 조기로 샀어요. 팔복 오빠는 어디 계세요? 점순이 팔복의 방을 기웃거리는 모습에 연월 부인은 이를 갈았다. 감자 정리하고 있다. 방해하지 마라. 아, 네. 그런데 마님, 얼굴이 빨간데 괜찮으세요?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은 더욱 당황했다. 더워서 그렇다. 어서 부엌에 가서 조기를 정리해라. 점순이 부엌으로 가자 연월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며칠 후 연월 부인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술상을 차려놓고 팔복을 불렀다. 팔복아, 오늘 하루 수고했다. 술 한잔 하자. 마님이 저 같은 머슴과 술을 드신다고요? 팔복은 놀란 표정이었다. 머슴과 주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뭘 그렇게 따지냐? 이리 앉아라. 연월 부인은 평소보다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다. 옅은 화장까지 한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팔복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연월 부인은 술잔에 술을 따라 건넸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마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요즘 자꾸 저를. 잘못? 무슨 잘못 말이냐? 연월 부인이 팔복의 손에 술잔을 쥐어주며 살짝 손을 만졌다. 팔복의 굵은 손이 따뜻했다. 마님께서 요즘 저를 자주 부르시고 다른 대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대우? 예, 다른 머슴들과는 다르게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팔복의 말에 연월 부인은 가슴이 뛰었다. 역시 눈치채고 있었구나.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마님, 저는. 팔복이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마님, 오빠. 또다시 점순의 목소리였다. 점순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팔복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빠, 급한 일이 생겼어요. 소가 아픈 것 같아요. 소가? 팔복은 술잔을 놓고 일어났다. 어떻게 됐는데?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럼 어서 가봐야지. 마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월 부인은 혼자 남겨진 술상을 바라보며 분노했다. 저 계집애가 일부러 방해하는 거야.
실제로 점수는 마님과 팔복이 함께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소가 아픈 것도 거짓말이었다. 다만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싶었을 뿐이다. 세 번째 시도는 일주일 후였다. 연월 부인은 점순을 멀리 심부름 보내고 팔복에게 마루 청소를 시켰다. 팔복아, 대청 마루를 깨끗이 닦아라. 내일 손님이 오신다. 예, 마님. 팔복이 마루를 닦는 동안 연월 부인은 옆에서 바느질을 하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팔복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팔복이 마루를 닦느라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연월 부인이 다가갔다. 이런, 여기 얼룩이 있네. 연월 부인이 팔복 옆에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다. 함께 하자.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를 닦는 모습은 마치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하는 것 같았다. 연월 부인은 가슴이 뛰었다. 마님, 손이 다칠까봐 걱정됩니다. 팔복이 연월 부인의 고운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 나도 예전에는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 그래도 이런 거친 일은 제가. 팔복이 연월 부인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겹쳤다. 팔복아. 연월 부인이 팔복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마님. 팔복도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님, 큰일 났어요. 또다시 점순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부엌에서 불이 났다며 허둥지둥 뛰어왔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점순은 멀리 심부름을 간 척하고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불이 났다고? 연월 부인과 팔복이 부엌으로 뛰어갔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이상하네요. 분명 연기가 났는데. 점순이 꾸민 티가 역력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연월 부인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분노했다. 저 계집애가 일부러 방해하고 있어. 분명해. 그날 밤 연월 부인은 계략을 꾸몄다. 점순을 아예 집에서 내보낼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점순이를 시집 보내버려야겠어. 그래야 팔복과 마음 놓고 연월 부인은 자신의 생각에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팔복에게 마음이 기운 것일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월 부인은 점순을 불러들였다. 점순아, 너 나이가 몇이냐? 22입니다, 마님. 혼인은 언제 할 생각이냐? 점순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저는 아직 무슨 아직이냐? 꽃다운 나이에 시집도 안 가고 여기서 뭐하냐? 연월 부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다. 마님, 혹시 저를 내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점순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보내긴 무슨, 내 앞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마침 옆마을 김부자 집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더라. 조건도 좋고 말이다. 김부자 집이요? 그래, 논밭이 30마직이나 되고 아들도 장사꾼이라 돈 잘 번다더라. 연월 부인은 며칠 전부터 알아본 정보를 늘어놓았다. 마님,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팔복 오빠도 있고.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의 눈이 번뜩였다. 팔복? 팔복이가 뭐가 좋다고. 그깟 머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 그게 아니라 저는 팔복 오빠를 사랑한다고? 연월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팔복이는 머슴이고 너는 종이야. 어디 감히 사랑이라는 말을 써? 점수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마님, 저희는 정말로. 됐다. 내일 김부자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려라. 혼담을 정하자. 마님, 제발. 내 말이 끝이다. 연월 부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점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날 밤 연월 부인은 점순과 팔복이 마당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오빠 마님이 저를 시집 보내려고 해요. 시집을?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요즘 마님이 자꾸 이상해요. 오빠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팔복은 여전히 순진했다. 연월 부인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빠,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여기서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점순아,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를 보내고 싶어요? 팔복은 한참 생각했다. 점순아, 사실은 뭐예요? 나도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마님이 내 앞길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오빠도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점순이 팔복의 품에 안겼다. 점순아, 우리는 신분이 달라. 나는 머슴이고 너는. 그런 게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이 껴안는 소리가 들렸다. 연월 부인은 분노와 질투로 온몸이 떨렸다. 저 계집애를 당장 내보내야겠어. 다음 날 연월 부인은 결정적인 수를 두었다. 점순아, 김 부자 집에서 조건을 더 좋게 해주겠다고 하더라. 무슨 조건이요? 땅 5마지기를 가져가라고 하더라. 혼수감으로 말이다. 5마지기요? 점순의 눈이 커졌다. 5마지기면 엄청난 재산이었다. 종의 신분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였다. 그래, 그 정도는 줘야 제대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는 내가 원래 자유민이었다고 해주겠다. 그러면 김부자 집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이는 점순에게 엄청난 제안이었다. 종에서 자유민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점순은 고민에 빠졌다. 팔복과의 사랑도 소중했지만 평생의 안정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 좋은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도 팔복 오빠와 상의해보고 싶어요. 연월 부인은 속이 탔지만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날 밤 점순과 팔복의 대화가 이어졌다. 오빠 어떻게 생각해요? 5마지기, 엄청난 돈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와 헤어지는 게. 점순아, 사실 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팔복의 말에 점순은 깜짝 놀랐다. 오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머슴이야. 하지만 김부자 집에 가면 너는 떳떳한 며느리가 될 수 있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팔복도 고민이 깊었다. 점순을 사랑했지만 자신과 함께 있으면 점순이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이틀 후 점순은 결정을 내렸다. 마님, 김부자 집에 가겠어요. 정말? 연월 부인은 기뻤지만 표정을 감췄다. 네, 팔복 오빠도 그러라고 했어요. 현명한 판단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냐? 팔복 오빠를 잘 돌봐주세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은 가슴이 찔렸다. 점순이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 자신이 비열하게 느껴졌다. 알겠다. 팔복은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마라. 일주일 후 점순은 김부자 집으로 시집을 갔다. 팔복은 아쉬워했지만 점순의 앞길을 위해서라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잘 가라, 점순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오빠도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언젠가는. 점순이 탄 가마가 사라진 후 마당에는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드디어 연월 부인과 팔복이 단둘이 남게 되었다. 점순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연월 부인은 매일매일 기회를 엿보았지만
정작 팔복과 단둘이 있게 되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과부가 머슴과 하지만 밤마다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점순이 떠난 후 팔복도 많이 조용해졌다. 일할 때도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저녁에는 혼자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곤 했다. 연월 부인은 그런 팔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점순이 떠난 것인데 팔복이 상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연월 부인은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팔복아, 이리 와라. 예, 마님. 팔복이 어기적거리며 왔다. 연월 부인은 평소보다 단정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머리도 곱게 빗고 옅은 화장까지 한 모습이었다. 앉아라. 예, 앉으라고 했다. 팔복은 당황하며 마루에 앉았다. 연월 부인은 팔복을 빤히 바라보았다. 팔복아, 너는 이 집에서 살고 싶으냐? 당연히 살고 싶습니다, 마님. 마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그럼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예, 마님. 연월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팔복아, 너는 전에 뭐라고 했냐? 밤일은 자신 있다고. 팔복의 얼굴이 빨개졌다. 마님, 그건. 나는 외롭다. 연월 부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팔복은 놀랐다. 마님? 3년 동안 혼자 살았다. 아직 젊은 나이에 평생 이렇게 살기가 두렵다. 연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님, 팔복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도와드린다는 게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점순이를 내보냈는지. 팔복은 깜짝 놀랐다. 연월 부인이 점순을 내보낸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마님 설마. 그래, 내가 너를 원하고 있다. 연월 부인의 직설적인 고백에 팔복은 말을 잃었다. 하지만 저는 머슴이고 마님은. 그런 건 상관없다. 오늘 밤 내가 정말 밤일에 자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마님, 만약 못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연월 부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팔복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마님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다. 그리고 자신도 연월 부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마님, 정말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 오늘 못하면 당장 나가. 그날 밤 팔복은 마님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문을 살짝 열자 연월 부인이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들어와라. 팔복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연월 부인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아름다웠다. 마님, 조용히 해. 그리고 내가 한 말 기억하지? 팔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마님 곁으로 다가갔다. 마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아니, 괜찮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연월 부인이 팔복의 손을 잡았다. 굵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마님, 이제 그만 마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오늘 밤만은 그냥 연월이라고 불러. 연월님. 팔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확인했다. 팔복의 거친 손이 연월 부인의 부드러운 피부를 어루만졌고 연월 부인은 오래 잊고 살았던 여인의 기쁨을 되찾았다. 정말 자신 있다고 했더니 연월 부인이 팔복의 가슴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마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복의 목소리가 남자답게 깊어져 있었다. 이제 마님이라고 하지 마라. 연월이라고 해. 연월 누님. 누님도 아니야. 그냥 연월이. 연월.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지만 팔복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꿀처럼 달콤했다. 팔복아, 후회하지 않겠지? 후회라니요.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연월 부인은 팔복을 더 이상 머슴으로 보지 않았고 팔복도 자신감을 찾아 더욱 남자다워졌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머슴들, 특히 덕배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에 숨길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으랴. 연월 부인과 팔복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른 머슴인 덕배였다. 덕배는 팔복보다 먼저 이 집에 온 머슴이었다. 덩치도 크고 일솜씨도 좋았지만 마님의 총애는 엉성한 팔복이 받고 있었다. 그것도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다. 이상하다, 이상해. 덕배는 마당에서 중얼거렸다. 동료 머슴 철수와 갑돌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요즘 팔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수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전에는 마님이 팔복만 보면 화를 내셨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챙겨주시잖아. 갑돌도 거들었다. 그리고 팔복이 걸음걸이부터 달라졌어. 전에는 바보처럼 어기적거렸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맞아요. 그리고 옷차림도 깔끔해졌고 무엇보다 마님이 팔복만 보면 얼굴이 빨개져요. 덕배의 눈이 번뜩였다. 혹시 설마 그런 일이? 무슨 일 말입니까, 형님? 아니야.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덕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은 3년이나 이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1년밖에 안 된 팔복이 마님과 오늘 밤부터 팔복이를 감시하자. 감시요? 그래,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날 밤부터 덕배 일당의 감시가 시작되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팔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 덕배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팔복이 조심스럽게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다. 저 개자식이 정말 마님과. 덕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은 3년이나 이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엉성한 팔복이 마님의 침실에 드나들다니. 형님, 어떻게 할까요? 철수가 물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자. 안 됩니다. 마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갑돌이 말렸다. 그럼 언제까지 저 꼴을 보고 있을 거야? 덕배는 고민했다. 직접 나서기엔 위험했다. 마님이 정말 팔복과 그런 사이라면 자신들이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었다. 좋아.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잡자. 그리고 덕배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다. 팔복이 놈한테 직접 백지발을 내자. 이튿날 덕배는 마을 사람들에게 넌지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요즘 연월 부인 댁이 좀 이상하다더라. 뭐가 이상한데? 글쎄, 과부 댁에 젊은 머슴이 있으니. 설마 그런 일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행동거지가 좀. 덕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연월 부인이 머슴과 무슨 일이 있다더라. 아니, 그 정숙하던 분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연월 부인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장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다. 팔보가 요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저도 느꼈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저를 다르게 대해요. 특히 덕배가 그런 것 같은데 덕배 형이 좀 이상해요. 자꾸 저를 노려보고 연월 부인은 불안했다. 하지만 이미 팔복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다.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다. 조심하자.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며칠 후 덕배는 기회를 잡았다. 연월 부인이 친정에 문안을 가게 된 것이다. 팔보가 마님이 없을 때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연월 부인이 가마에 오르며 말했다. 예, 마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팔복이 공손히 인사했다. 연월 부인은 아쉬운 듯 팔복을 바라보다가 떠났다. 오늘이 기회다. 덕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덕배와 일당들이 팔복을 에워쌌다. 마당 한 구석으로 팔복을 끌고 갔다. 팔복아, 우리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덕배 형님? 팔복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놀지 말고 솔직히 말해. 너 마님과 무슨 사이냐? 팔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 우리가 다 봤다. 내가 밤마다 마님 방에 드나드는 것을. 철수가 소리쳤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팔복이 고개를 저었다. 없다고? 그럼 이건 뭐냐? 덕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연월 부인의 놀이개였다. 이걸 내 방에서 주었는데? 사실 덕배가 마님의 방에서 훔쳐온 것이었지만 팔복은 당황했다. 그건 이제 인정하냐? 내가 마님을 깨어서 불의한 짓을 한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팔복이 펄쩍 뛰었다. 그럼 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냐? 덕배가 다가왔다. 덩치는 팔복보다 작았지만 험악한 기세가 몰아쳤다. 있었습니다. 팔복이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마님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덕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개자식이 정말 그런 짓을 했구나. 하지만 마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팔복이 고개를 쳐들었다. 마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건 제가 깨어서. 뭐? 내가 깨어서? 예. 제가 마님을 유혹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제가 계속 졸라서. 팔복은 사실과 정반대로 말했다. 연월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못된 놈이. 덕배가 주먹을 휘둘렀다. 팔복의 뺨이 퉁퉁 부어올랐다. 마님의 명예를 더럽힌 놈이 어디 있어. 철수와 갑돌이도 함께 팔복을 두들겨 팼다. 팔복은 반항하지 않고 맞기만 했다. 말해.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처음이 언제냐고. 팔복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리 맞아도 연월 부인과의 일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네. 더 때려. 덕배가 소리쳤다. 이때 연월 부인이 친정에서 급히 돌아오고 있었다. 마을에서 들은 소문 때문이었다. 팔복이가 위험해. 연월 부인은 가마에서 내려 뛰어왔다. 무슨 일이냐? 연월 부인이 나타났다. 친정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다. 마님. 덕배와 일당들이 당황했다. 팔복아. 연월 부인이 피투성이가 된 팔복에게 달려갔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팔복이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렸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연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님, 팔복이가 마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덕배가 큰 소리쳤다. 우리는 마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닥쳐. 연월 부인의 호령에 덕배가 움찔했다. 내 일에 왜 참견이냐? 마님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마님.
덕배와 일당들이 놀랐다. 나가라고 했다. 당장. 마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내 명예는 내가 지킨다. 너희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연월 부인은 팔복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덕배와 일당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상하다. 마님이 왜 저러시지? 정말 팔복이와 그런 사이인가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덕배와 일당들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다. 그날 밤 연월 부인은 정성스럽게 팔복의 상처를 치료했다. 아픈가? 아니요, 마님. 괜찮습니다. 팔복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연월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님, 울지 마세요. 팔복아. 예, 마님. 고맙다. 끝까지 나를 지켜줘서. 연월 부인이 팔복의 손을 잡았다. 저는 마님의 머슴입니다. 당연한 일을. 아니다. 연월 부인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너는 내 머슴이 아니야. 팔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자신도 쫓겨나는 건가? 마님, 너는 이제 내 남편이다. 팔복의 눈이 커졌다. 마님, 그 말씀은 나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머슴이 아니고. 연월 부인이 팔복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물론이지. 내가 싫지 않다면. 팔복은 대답 대신 연월 부인을 꼭 껴안았다. 마님, 아니, 부인. 그래, 이제 나는 내 부인이야. 다음 날부터 연월 부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남은 머슴들을 모두 내보내고 논밭 일부는 소작을 주었다. 이제 팔복과 단둘이 살아갈 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연월이가 머슴과 살림을 차렸다던데 머슴을 내쫓으려다가 오히려 서방을 얻었다니 참 희한한 일이야. 그래도 팔복이란 녀석 착하긴 하더라고. 덕배놈들한테 얻어맞아도 마님 욕은 안 했다잖아. 그것 봐라. 진짜 사랑이었던 거야. 하지만 연월 부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팔복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는 머슴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예전처럼 엉성하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변화시켰다. 여보, 오늘 논에 나가서 일해야겠어요. 그래, 함께 하자. 두 사람은 함께 논에 나가 일했다. 주인과 머슴이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하는 일이었다. 점심때가 되면 연월 부인이 도시락을 싸서 나왔다. 고생했어요. 밥 먹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우리 사이에 무슨 고마움이 있어요? 두 사람은 논두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구경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연월 부인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 여보,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요? 팔복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확실해요. 우리 아이가. 팔복은 기쁨에 겨워 연월 부인을 들어 올렸다. 조심해요.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10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어서 둘째 아들, 그리고 딸까지 연월 부인과 팔복은 그렇게 해로하며 살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하게 되었다. 진짜 사랑이었나 봐. 연월이가 행복해 보이네. 팔복이도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제대로 된 농사꾼이야.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연월 부인이 팔복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예, 부인. 후회하지 않아?
무엇을 말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 말이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팔복이 연월 부인의 손을 잡았다. 부인,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정말입니다. 부인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연월 부인도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남편을 잃고 3년을 혼자 살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부인,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렇게 달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덕배와 그 일당들은 다른 집으로 가서 일했지만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켜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다. 욕심과 시기로 가득했던 그들에게는 당연한 결말이었다. 반면 점수는 김부자 집에서 잘 살았다. 처음에는 팔복을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연월 부인과 팔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오빠가 행복하면 저도 기뻐요. 점순도 김부자 집 아들과 잘 지냈다. 비록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갔다. 연월 부인과 팔복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용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몇 년 후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다. 그는 연월 부인과 팔복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 직접 찾아왔다. 두 분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원님.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군요. 원님은 팔복에게 양민증서를 내려주었다. 이제 팔복은 공식적으로 자유민이 되었다. 고맙습니다, 원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월 부인과 팔복은 기뻐했다. 이제 정말 떳떳한 부부가 됐네요. 그래, 이제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어. 사람들은 말했다. 진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체면도 소용없구나. 연월이가 용기를 냈기에 행복을 찾은 거야. 팔복이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부인을 지켜낸 게 기특해.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건 말이지, 할아버지가 힘이 세다고 자랑했는데. 무슨 힘이요? 바밀에 자신 있다고 했단다. 바밀이 뭐예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연월 부인이 웃었다. 도둑을 잡는 일이란다.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도둑으로부터 지켜줬단다. 팔복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욕심과 회방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진심과 의리는 하늘이 도우신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장벽이 될 수 없으며 서로를 지키고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연월 부인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따랐고 팔복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다. 덕배 같은 시기심 많은 자들은 스스로 몰락했고 점순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나름의 행복을 찾았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의 모습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머슴을 내쫓으려다 서방을 얻은 연월 부인의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사랑의 힘과 용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전해지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에는 신분이 없고 진심에는 벽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행복을 잡는다. 질투와 시기는 자신을 망치고 사랑과 의리는 복을 부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하느니라.